비타민C 하면 보통 하루에 오렌지 하나 아니면 영양제 하나를 정도 챙겨 드실 겁니다. 네, 그렇죠. 권장량만 채우면 된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100년 넘게 상식처럼 믿어온 그 권장량의 기준이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 병에 걸려 죽지 않을 최소 생존선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비타민C 1일 권장량, 그 60mg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과학적 허점을 짚어보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소위 메가도스라 불리는 고용량 요법의 논리는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비타민C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부터 좀 풀어보죠. 도대체 60mg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알기로도 정말 오래된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려 1912년에 정해진 기준이니까 100년이 훌쩍 넘었죠. 와, 100년이요? 네. 당시 비타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 A, B, C 같은 영양소들의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다른 비타민들은 나름의 연구 근거가 있었는데 유독 비타민 C만 마땅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정하죠? 그냥 감으로 정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1803개 중엽 제임스 린드라는 영국 해군 의사가 배 위에서 진행했던 임상실험 기록을 발견합니다. 아, 당시엔 장기항해를 하면 선원들이 잇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괴혈병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역서책에서 봤던 그 병이군요. 네, 그 제임스 린드가 괴혈병에 걸린 병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쪽에겐 매일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를 먹이고 다른 쪽은 그냥 뒀더니 과일을 먹은 쪽은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아하. 1912년의 위원회는 바로 이 기록에 주목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18세기 선원들의 기록이 21세기 영양학의 기준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양이 아니라 당장 괴혈병으로 죽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생존 농도였다는 거죠. 아, 그 오렌지와 레몬에 든 비타민 C를 계산해 보니 대략 60mg에서 100mg 사이였고 위원회는 이걸 그대로 권장량의 근거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예방이나 피로 해소 같은 그런 적극적인 건강 증진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생존에만 초점이 맞춰진 양이었군요. 이야,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배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봤자 어차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소용없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이것도 그 100년 전 기준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권장량을 60mg으로 정한 두 번째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60mg을 먹이니까 소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60mg이면 충분하구나. 그 이상은 버려지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60mg을 사실상의 상한선처럼 정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오해죠? 우리 몸이 필요한 물질을 그렇게 쉽게 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할 때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뭐라고 진단하죠? 그건 당뇨병이죠. 질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게 소변으로 나온다는 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건 단순히 남아서 배설되는 게 아니라 방광 자체의 건강과 요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우리 몸이 의도적으로 보내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1912년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네요. 이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파견된 일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시각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60mg이 최소 생존량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드디어 메가도스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네, 인간을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때 가장 과학적인 방법 중 하나가 다른 동물들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아, 동물들이요? 네,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간에서 직접 비타민C를 합성해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다른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비슷한 염소의 경우 평소에 하루 13,000mg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13,000이요. 네, 인간의 권장량 60mg과 비교하면 200배가 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양이 10만 mg까지 치솟기도 하고요. 와, 다른 동물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인간 권장량의 50배에서 100배 이상을 매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100배요? 이건 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에게는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유독 인간만 이렇게 적은 양을 권장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료를 보면 우리 인간도 원래는 비타민C를 만들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요? 네, DNA를 분석해보니 비타민C 합성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긴 한데 이게 뒤집어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유전자가 뒤집혔다고요? 그럼 우리는 원래 그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진화 과정에서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가요? 마치 퇴화한 것처럼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의 핵심 논리는 원래 우리 몸이 만들었어야 할 만큼을 외부에서라도 보충해주자는 겁니다. 아, 동물들이 만드는 양을 기준으로 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자료에서 이왕재 박사가 제시하는 기준은 최소 하루 6,000mg입니다. 6,000mg이요? 네, 이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으로 인한 피부 및 혈관 건강,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 치매 예방 같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루 6,000mg이라면 그런데 그건 이왕재 박사 한 분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메가도스를 지지하는 학계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인가요?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현대 주류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고용량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권장량 이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네. 하지만 라이너스 폴링 박사처럼 노벨상을 2회나 수상한 저명한 과학자를 시작으로 고용량 요법의 효과를 주장하는 의사와 과학자 그룹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는 후자의 관점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쪽의 시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군요. 그럼 일단 이 자료의 주장을 따라가 보죠. 6,000mg, 양이 상당한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어도 괜찮은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비타민C는 우리 혈액 속에서 약 6시간을 주기로 대사가 끝납니다. 섭취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6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오죠. 아, 일종의 반감기가 6시간인 셈이군요. 그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나눠서 먹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6,000mg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2,000mg씩 3번에 나눠 먹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권장합니다. 아하, 만약 암 치료 보조나 심각한 감염 치료 목적으로 혈중 농도를 정말 높게 유지해야 한다면 4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용량이다 보니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문제는 없나요? 저도 예전에 공복에 비타민C 먹었다가 하루 종일 속이 아파서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자료에서도 2가지 주요 부작용과 해결책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가 바로 그 속쓰림입니다. 네. 비타민C 자체가 아스코르부산, 즉 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위벽이 약해진 상태라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식사 중간에 먹으라는 거였군요. 음식물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식전이나 식후 30분이 아니라 반드시 식사 중간에 음식물과 함께 섞어서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시켜주면서 자극을 거의 없애주죠. 그럼 설사는 왜 하는 건가요? 설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인데요.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간 비타민C가 삼투압작용으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어 2,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우리 소장은 그중 약 500에서 600mg 정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내려보내거든요. 이 남은 비타민C가 대장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변이 묽어지는 거죠.
그럼 설사를 한다는 건 내 몸의 흡수 한도를 초과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설사를 한다면 겁먹지 말고 즉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며칠 뒤 몸이 적응하면 다시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사람마다 장 건강 상태나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결석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비타민C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해결책은 그럼 물을 많이 마시는 거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으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다른 영양제요? 네, 이 성분들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반영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궁금한데요. 시중에 보면 가루 형태, 알약, 그리고 요즘엔 리토좀 비타민C도 있던데 각각 뭐가 다른가요? 각각의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분말, 즉 가루 형태는 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왜죠? 먹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알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부형제 없이 가장 순수한 비타민C, 순도 95% 이상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수 속도도 빠르고요. 아,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맛이 강하고 이 산성 때문에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약은 확실히 간편하죠. 저도 알약 경채를 먹고 있고요. 맞습니다. 정제, 즉 알약은 휴대가 간편하고 신맛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네. 하지만 알약을 뭉치고 코팅하기 위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나 이산화교소 같은 화학적 부형제가 첨가됩니다. 물론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승인한 성분들이지만 이런 첨가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분말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리포존 비타민C는 어떤가요? 흡수율이 엄청 높다고 광고하던데요. 네, 리포점은 비타민C 분자를 우리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감싸서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극대화한 형태입니다. 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비타민C보다 체내 흡수율이 1.77배 높다고 나오고 위점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가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무조건 리포점이 좋은 것 아닌가요? 비싸긴 하던데. 그런데 한 전문가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대장까지 도달하는 비타민C가 거의 없다는 점을 역으로 지적하는 거죠. 흡수가 잘 되는 게 단점일 수도 있다고요? 네, 대장으로 간 비타민C가 장내 유입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이네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리포점 형태를 먹더라도 하루 한 알 정도로 위장장애가 심할 때나 빠른 흡수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나머지 필요량은 대장을 위해서라도 일반 비타민C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죠. 와, 무조건 흡수율이 높은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비타민C 60mg은 100여 년 전 최적의 건강이 아닌 괴혈병이라는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한 최소 생존선에서 시작된 숫자라는 것. 네, 그랬죠. 그리고 메가도스는 우리와 비슷한 동물들이 스스로 만드는 엄청난 양을 기준으로 하루 6,000mg 이상을 여러 번에 나눠 먹음으로써 면역 강화 같은 더 적극적인 건강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속쓰림이나 설사, 결석 같은 우려도 섭취 방법을 바꾸고 또 충분한 수분과 마그네슘 같은 보조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비타민C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불리는 비타민C의 권장량조차 지난 100년간
최소한의 결핍을 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여러 영양소들의 권장량은 진정으로 최적의 건강을 위한 기준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최소한의 생존 기준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